이스라엘의 역사 일부 이집트 탈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집트 왕자 모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야곱과 그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에 이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이민자들에게 벌어지는 가혹한 현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사실 나그네오 순례자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차례를 보시면요, 탄압과 핍박, 그리고 방주를 탄 아이, 살인자와 도피자, 이렇게 크게 세 챕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탄압과 핍박입니다.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모두 숨을 거뒀어요. 야곱은 물론이요, 요셉의 12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스라엘인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구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새 파라오가 즉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쯤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매우 번영했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경제, 생산 능력이 우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 땅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인들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나라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집트인들로서는 위화감 그리고 위기감을 느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이겠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새로 즉위한 파라오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불안에 떱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서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잘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럴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불안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은 2차 대전 전과 당시에 히틀러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탄압했던 그 역사적인 맥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갖고 있는 불안, 분노, 그리고 불만 이런 것 따위를 어떤 특정 민족, 특정 대상들에게 쏟아내게 만드는 정치적인 수법은 사실상 아주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자, 여느 때와 같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갑자기 탄압하는 이 새 정권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이 핍박은 그저 시기로 인한 두려움에서 오는 분노였어요. 문제는 이 한 치리자의 분노가 온 국민의 분노를 사로잡았고요. 건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자면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마치 나치 당원들처럼 유대인을 거리낌 없이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감이 온 나라에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지금 이집트가 망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의 파라오는 누구였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단 사학계에서 이집트 왕조의 시작을 대략 BC 31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통일되면서 하나의 왕조로 출범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 역사는 보통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물론 그 사이에 또 중간기가 있습니다만 크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총 30개의 왕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BC 3세기 이집트의 신관이었던 마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쓴 저술에 근거해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료까지 참고를 해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BC 1500에서 1600년, 그리고 BC 1400년, BC 1200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는 역사 기록을 굉장히 잘 남겼던 나라예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출애굽기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집트 역사에 이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물론 기록을 남겼어도 지금 소실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발견한 자료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어떤 셈족에 대한 기록은 힉소스인들이 해요. 힉소스는요, 헷각 크웨세트라는 이집트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3세기경 이집트 신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네토라는 그 사람이 힉소스로, 그리스어로 힉소스라고 옮기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집트어로 헷각 크웨세트는 외국인 통치자 혹은 외국 땅의 왕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마네토가 번역한 힉소스라는 말은 목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힉소스는 목자들의 우두머리라는 힉소스가 목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제푸스 등 많은 사람들이 그래 힉소스가 바로 출애굽기 속의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힉소스 민족은 BC 20세기 이후에 이집트로 유입된 셈족 유목민이었고요. BC 17세기부터 세력을 넓혀서 BC 1600년대 중반부터 약 1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지배 세력이 되었거든요. 물론 학자들은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오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헤카클세트가 유목민이란 뜻은 아니죠. 외국 땅의 왕자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힉소스 자체가 오역이라서 이것을 이스라엘과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 탈출 당시의 파라오를 람세스 2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의 아들 마르넵타 시절에 세워진 비석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집트어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집트 기록 또 고고학 사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셈족이 이집트에서 대규모로 이동한 사건은 BC 16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힉소스 그리고 BC 12세기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람세스라는 견해도 사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다른 단서는 없느냐?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하나의 힌트를 넣어두고 계십니다. 52장 4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후손을 탄압한 건 분명히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아시리아가 나오는 걸까요? 아시리아라는 것은 신아람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칼데아 사람들도 있고 시리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다 포함해서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리아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거의 창세기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점을 미루어 보면 정황상 메소포타미아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BC 20에서 19세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흉년의 여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셈족의 유입과 더불어서 그들에게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이집트인들의 정치적 상황은 힉소스 시대와 사실 가장 잘 맞물리긴 합니다.
대육년 당시 야곱 가문만 이주한 것은 아니고 많은 셈족이 식량이 있는 이집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그리고 많은 셈족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집트의 주류층으로 성장하니까 이집트 역사에서처럼 상이집트 그리고 하이집트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힉소스 민족을 퇴폐했다, 쫓아냈다라고 기록된 BC 16세기 이후에도 이집트의 18대, 19대 왕족까지 힉소스계 사람들이 고위 관리층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힉소스를 몰아낸 투트모스 3세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속에 계보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연수가 적혀 있는데 그 연수를 거꾸로 계산해서 지금 사료로 나와 있는 추정되는 이집트 왕가 계보랑 대조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명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역사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100% 확정할 수도 없거니와 파라오의 재위 기간은 사실 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천 년의 왕조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편차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주를 탄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상황 굉장히 안 좋죠.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파라오는 비돔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국고성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했는데요. 비돔 하면 이집트어로 페르아툼, 그러니까 아툼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아툼 하면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인 아툼을 위해서 만든 성일 거라고 보이고요. 람셋은 라메세스, 아까 이름 나왔지만 람세스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집트 기록에서는 이 라메세스가 람세스 2세가 세운 도시다라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일부 학자들이 바로 람세스 2세 때 핍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건데요. 어쨌든 강제 노역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이스라엘 세력을 누르질 못했어요. 그러자 파라오는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집트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그래요. 자, 이것이 소위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이 사실은 홀로코스트랑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헤롯의 지시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파라오는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러댔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하고 달라서 너무 건강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다 낳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 거예요. 결국 파라오는 온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죄다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살려줘라. 자, 이런 와중에 레위 가문의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모세가 돼요.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모세는 이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을 숨겼다 그래요.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자 갈대로 궤를 만든 다음에, 궤라는 거는 이렇게 상자 같은 거죠. 겉에다가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서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해요. 여기서 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바로 아크,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할 때 방주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크 하면 그냥 네모나게 생긴 궤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례죠. 모세는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세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방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겠죠. 이 공주가 강에 씻으려고 내려왔다가 이 괴를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이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요게벳이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 갈대 사이에 숨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버릴 의도였다면 거기다 놓고 미리암을 시켜서 보게 하진 않았겠죠. 당시 파라오와 달리 이 공주는 굉장히 연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어린 남자 아기가 버려진 것을 보고서 히브리 아기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왜죠?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아들은 다 죄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던 미리암이 와서 공주한테 제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허락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바로 어머니를 데려오게 됩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삭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벳은 왕실에서 양육비를 받은 거죠. 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곁에 두고 키웠던 겁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요게벳이 아들을 데리고 공주에게 데려갔고요. 공주는 파라오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직접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인 것이죠. 이집트 말로 모세 하면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이민자의 정체성,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 왕가의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 사람, 이집트인이라는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양 할아버지, 그죠? 파라오잖아요. 양 할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양 어머니는 반대로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배경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면 3번 살인자와 도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태생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엄연한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파라오가 모세를 탐탁하게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모세도 차기 파라오에 등극할 서열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른이 된 다음에 노역을 감독하던 이집트 간부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죽이고 시체를 은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그가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 뿌리, 나는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히브리 사람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분명히 성장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친어머니가 유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를 다 알았단 말이죠. 왜냐면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 근데 그것과 달리 어른이 돼서 지금 자기는 이집트 복식을 갖추고 이집트 왕궁에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예절, 그들의 정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생각이 안 복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랜 기간 이집트의 귀족으로서 고급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그 뿌리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특유의 온유한 성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기 민족, 자기 뿌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나이의 모세는 그의 선조였던 레위의 후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위도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가해자였던 이 세겜이 다스리던 고을을 전부 약탈하는 데 선봉에 섰었어요. 야곱은 말렸습니다. 왜냐면 이 사실이 주변 마을로 퍼져나가면 다른 민족들이 복수하겠다 싶고 찾아와서 자기에게 해를 가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장 앞장섰거든요. 둘한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하고 시므온은 거침없이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남자를 전부 죽였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던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은 민족 해방의 관점에서 보면 의롭고 또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선택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악수예요. 왜냐면 그 관리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발각당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지위만 위태로워집니다. 정치적으로 수를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파라오가 되는 게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더 나은 계획일 수도 있었겠죠.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밖에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자 모세가 가서 중재했습니다. 왜 싸우냐? 왜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그랬더니 잘못한 사람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이미 다 퍼졌구나. 그리고 이 소식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100% 죽겠구나. 직감한 것이죠. 분명 자기 할아버지인 파라오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이 꼽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명분을 쥐어주면 모세를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자, 뭐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 일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리더로 받아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결국 모세가 저지른 이 범죄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큰 자비와 은혜를 얻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범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 의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합법적인 통치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공권력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죽였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일은 분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저지른 일을 자기 민족이 받아주지 않는 케이스예요. 사실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악의 수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다?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으면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도피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파라오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모세오는 파라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시나이 반도 쪽으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지나갈 그 반도죠. 그리고 여기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의 딸 중에 한 명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요. 타국 땅에서 완전한 타국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거의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모세의 삶 전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그의 양할아버지였던 이제 파라오가 죽기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노역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